내년 4월 시행이 예고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3억 원 조정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글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얘기 짧게 하고요. 저 주식 양도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국정감사가 지난 수요일 날 시작해서 사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코로나19 전국이라는 또 특수 상황도 있고 그렇다 해도 좀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책 국감 뭐 어디 갔나 실종됐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항상 국감 초기에는 여야 간의 이 정인 채택 문제로 네. 조금 시끌벅적하죠. 아무래도 야당은 공세를 취하려고 그런 거고 여당은 방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확산되기보다는 예.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또 여당의 목표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또 저희가 치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도 5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이렇게 관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꼭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매년 이렇게 정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에 약간의 삿발 싸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고 국난도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 정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저희 여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름 조금 넘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정무위에서는 좀 정책 국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소속한 상임위가 정무인데요. 어제 그제 이틀간 국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무위가 다른 상임위보다는 항상 좀 모범적인 상임위인데 한 번도 정해 없이 여야 간의 정책 질의 위주로 잘 해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저희가 실물 경제를 어떻게 금융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잘 만들어서 좀 더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인가. 예. 그리고 그동안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 보훈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예우할 것인가. 예.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임위를 운영하는 그런 상임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쟁보다는 정책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만 네. 야당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맨이라는 수식어가 전 증권맨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는 거 저희가 알고 이렇게 모셨는데 소액 투자자들, 뭐 주식시장, 뭐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정치권까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의 한 종목 보유에서 3억 원으로 낮추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대한 뭐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고요. 그런데 좀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시장이 어떤 시장인가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짤막하게 해주시고.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그러면 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통되는 주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상회하니 6만 원 하회하니 거래량이 어떻고 거래 대금이 어떻고 외국인은 뭐 팔았다 네. 또는 매수했다 이런 네.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 관점도 중요하죠. 하지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같은 증권시장은 발행시장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때에 조달해주는 마켓, 시장. 예.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사채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는 이자가 많이 나가고 또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신용도가 된다 그러면 주식 또는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융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장. 그게 이제 발행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을 언젠가는 회수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유통되는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야만이 그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유통시장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많죠. 언론의 기사라든지 또는 이제 거래소의 화면이라든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증권시장이 설립된 목적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발행시장이고 발행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통시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발행시장을 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그러고요. 유통시장을 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유통시장적 관점에서 언론 보도라든지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마치 증권시장이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뭐 투자 또는 투기 뭐 이런 관점이 사실 아주 존재를 많이 하죠. 그렇죠. 저는 그것부터 교정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저희가 주식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증권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그에 맞는 인식의 공유 또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좀 부족해왔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대주주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도 저희가 증권시장에 관련된 세금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있고요. 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겠죠. 예, 그건 그걸 세금은 별도로 아니지 하고요. 않습니까? 네. 또 증권사에 내는 것은 세금의 또 개념이랑은 좀 다르게 수수료죠. 수수료로. 예.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래세와 양도 차익 과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양도세가 있든지 또는 거래세가 있든지 하는데 저희 나라는 거래세도 0.25%가 있고 현재 예. 그리고 양도 차익 과세는 대주주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의 범위가 그동안에 50억, 25억, 15억, 10억 이렇게 낮아져 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과세 대상을 넓힌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올 연말부터는 3억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시행령으로 확정돼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큰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뭐냐면은 올 7월 달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점차적으로 낮추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의 폭은 넓히고 저는 그 방향은 크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둘 다 높게 받는다는 것은 증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양도 차익 과세를 함에 있어서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장치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그리고 금융 상품별로 이익난 종목이 있고 상품이 있고 손실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합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상 과세를 하는 거죠. 그 시행령은 이제 언제부터 이게 사실 적용이 돼 갖고 저희가 그걸 따르게 되는 겁니까? 대주주의 자격을 10억부터 3억으로 낮추는 것은 올 연말 기준이고요. 예. 과세는 내년 4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 양도세를 전체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2023년부터입니다. 2년 뒤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 주식 투자자한테 적용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비과세고. 그리고 통상과세. 금융 상품별로 이익난 것과 손실난 것을 통산해서 계산하는 거죠. 네. 이게 합리적이죠. 그다음에 손실 2월 공제. 주식이라는 건 특성상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만일에 제가 한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작년에 5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예. 그럼 작년에 손실 본 것을 올해 2월을 주는 겁니다.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부가 2023년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년 있으면 전 국민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양도차익 과세를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예.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번에 10억에서 3억 낮추는 것을 2년간을 유예해서 예. 과세 정책의 합리화를 꾀한 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의 폭을 대상자를 넓히는 게 네.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증권 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2년 뒤면 예. 주식 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가 되는데 예, 예. 일단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지금은 10억에서 한 종목당 10억 보유에서 3억으로 낮추게 되면
사실 이달 올해 말부터 한다 해도 2년 한시적인 뭐 이게 제도가 되겠네요, 법적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2년 뒤까지 좀 유예하자, 뭐 이런 주장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대가 분리된 직계 존비속도 포함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대상이 문제가 어떻게 많은 되느냐, 거죠. 개인이냐, 직계 좀비속이냐 놓고 봤을 네. 때 개인의 보유가 아니다. 아니다. 예. 현재는. 그래서 현재 아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직도 증권거래소를 0.25% 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대주주를 계산함에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없고, 그다음에 통상과세를 안 하고 있고, 손실 이율 공제를 안 하고 있는 게 현 우리 과세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10억에서 3억 낮췄을 때 과세 대상의 폭은 넓어지고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속에서 옛날에 이것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것을 강행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두세 달 전에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023년부터는 전 국민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과세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 차익 과세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현행 제도라면 이 3억 원 제도가 만약에 지금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한 종목당 개인이 아니고 뭐 가족들, 뭐 시집 장가간 아이들, 자식들에까지 예. 그게 다 포함돼 갖고 이게 3억으로 합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연좌제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군요.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뭐 표현인데요. 예. 연자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약간 네.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좀 시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재부가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네. 최근에 정부의 입장은 일단 대주주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본인 위주로 하겠다. 그런 식의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점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춰서 과세 대상의 폭을 넓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은 변경이 불가하다. 그런 입장인데 저희 당에서 는 활발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이 10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내려가면 거기에 적용받는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게 됩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배우자 직계 존비에서 합치다 보니까 예.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겠네요. 산출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과거보다는 상당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연말 기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항상 연말에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네.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시장이 연말에는 매도가 많이 나오고 또 연초에 매수를 하고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대주주의 범위를 계산을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개인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대주주 범위가 개선이 연말에 된다면 연말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출렁이겠군요.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한 매도 물량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예. 증권사에서도 그런 레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주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까 제가 발행시장 중심으로 보자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국 전체의 금융의 흐름으로 보거나 또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는 측면에서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동산에 이 돈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이런 그 생산적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자본시장으로 돈이 옮겨올 수 있게끔 국가가 인센티브도 주고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자본의 이동에 대한 국가의 시그널을 어떻게 줄 것이냐, 신호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부분에서도 저는 이 10억에서 3억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유예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시중의 여유 자금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그 증권시장에 돈을 좀 머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국가의 방침을 구체적인 세제와 제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0억에서 3억 대주주 자격을 낮추는 것은 향후 2년간
유예를 하는 것이 예.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당정 간에 지금 엇박자가 나는 상황 같은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주주의 그런 범위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강하게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욱 의원을 포함해서 뭐 그런 당론이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예, 앞으로 뭐 어떻게 흘러갈지 참 이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정무위 소속이고요. 예. 정무위는 이제 증권시장에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논의를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세제 관련된 또 기재위 소속이거든요. 예. 뭐 언론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재위 소속의 간사님이나 의원님들이 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두 달 전에는 좀 이렇게 성숙이 안 됐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과연 우리 증권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발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책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입장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아마 고위당정 회의에서도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서 제 생각으로는 좋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이게 있을까요?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은 이제 이 문제가 더 본격화되고 항상 이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 때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이 문제를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이나 우리 금융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예.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미달 말에 정말 희소식이 들어오기를 뭐 정말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정경제 3법. 예, 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최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더라고요. 경총 재계 관계자들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재계에서는 이것을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또 호칭을 명명을 하면서 서로 다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 앵커님께서 국민의힘에서는 규제 3법이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거기에 대해서 3법이라고 예, 얘기하고 그렇죠. 또 일부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관건은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정부 측 안을 중심으로 이미 안이 나와 있고 예. 이것들에 대해서 신문 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들끼리 많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의 입장이 저희가 봤을 때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봐요. 예. 그래서 이 야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법이나 그다음에 거래법 관련돼서 입장이 나와줘야만이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각 조문별로 좀 의견도 교환하고 네. 서로가 인식을 공유할 텐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인 대표님은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시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전혀 아직은 안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의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또 아주 심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진도가 나간 거는 솔직히 없고 이것들이 논의되려면 이제 법사위와 저희 정무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이게 차분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안소위에서는 아직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논의할 게 못하고 없겠네요. 있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 분위기가 좀 다른 목소리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노동관계법이라는 거를 또 꺼내 들고 와서 이른바 이거를 딜하는 카드로 쓰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노동관계법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 재계를 그렇죠. 통해서는 좀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좀 재계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겠다. 이런 대전제만 있는 거지 사실 디테일한 게 안 전혀 보이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 관련된 현안도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똑같이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게 노동 관련 문제도 논의하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또 구체적인 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려 그러는데 당내에 동력을 얻지 못하니 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고요. 저는 김종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공정거래 3법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당과 함께 구체적인 안을 갖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다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공정 경제는 저는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기업을 어떻게 튼튼히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력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주주 친화형 경영과 CEO의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마치 성장에 대비되는 단어가 아니라 성장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업과 주주,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더 페어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장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예. 서로가 상생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요. 예. 다른 거 한 가지만 모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에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들 보면 뭐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렇게 차기 대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을 하면서 예. 지지율에서도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뭐 플레이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이제 먼발치에서 보면서 좀 부러워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 이렇게 좀 아직 대선이 한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두 명의 유력한 후보들이 이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들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단점은 없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저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또 한 분은 또 당 대표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또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분의 지금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네. 또 두 분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측면에서도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예. 또 리더십 부분에서도 서로가 약간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 중에서 누가 더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독주하는 그런 구도보다는 두 분이 정말 박빙의 이런 지지율로 계속 당분간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당원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네.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